컴퓨터가 묘하게 느리지 않아? 다 느린다고 말씀하시네요. 왜 이러지? 보험료가 거의 한 이 정도 되시더라고요. 와, 1,400? 네, 1,400만 원인데 이분 보험료를 지금 많이 줄여서 이 정도입니다. 원래 기준이 5,000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죠, 사실. 경력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이제 계약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내가 한다, 대표가 한다 라고 해가지고 법인의 이제 상속세 감면 플랜이다, 퇴직금 플랜이다, 뭐 이익소각 플랜이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많이 내시는 누군가를 본다고 하면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몇 개나 같은 보험사 걸 갖고 있는지. 한 보험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보험을 갈아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되게 냉철하게 말할게요. 여기 경력자분 있는지를 왜 여쭤봤냐면은 이런 CEO들을 얼마나 만나봤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여기 경력이 적어도 2년 이상이신 분이 있나요? 2년 이상. 네. 그럼 두 분한테 여쭤볼게요. CEO들한테 혹시 법인 계약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너무 잘 아시겠죠? 저는 법인에 관련돼가지고 확실하게 그 CEO들의 마인드를 해서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리게 될 게 이분들은 일단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냉철하게 말하자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제일 아끼는 게 뭐게요? 제일 아까워하고 우리한테 쓰기 아까워하는 거.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 시간이에요, 시간. 너한테 낼 시간 없다고. 진짜 간략하게 말해야 돼요, 이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분들이랑 대화를 잡는 것 자체가 그분한테 부담이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무리 가가지고 좋은 상담을 많이 하려고 해도 그분들 입장에서 그 시간 내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분의 상담을 준비할 때 어떤 식으로 상담을 준비했냐면 처음에 이분은 미팅을 잡으려고 했을 때 미팅 시간 1시간조차도 본인은 아깝다요.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사업체를 한참 확장시키고 있는 와중에 우리 이런 보험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사람 믿고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이 정도 금액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널 내가 고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금액으로 널 고용하는 거니까 내가 나중에 처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 와서 네가 처리를 해줘. 거의 이 정도의 마음으로 나한테 돈을 투자하는 개념도 아니야. 그냥 고용비로 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한 번이라도 눈에 어긋나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그분들이 나를 믿지 않고 다른 사람 찾게 돼요. 아주 간단하게 칩니다. 거의 시간과 신뢰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말할 때도 어차피 이분은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겠지만 간략 정리만 딱 남겨놓으면 돼요. 엄청나게 많은 상품에 대한 정리를 다 했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뭐 한두 개로 정리한 게 아니죠. 모든 상품에 대한 걸 전부 다 정리를 했고 안내까지 다 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상세하게 다 써놓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냐면 이분들은요 자료 하나를 주면 검토를 굉장히 길게 해요. 자료는 검토를 길게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을 만나서 시간을 안 쓴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의 시간에서 혼자 생각할 시간을 달라요. 그래서 자료를 줄 거라고 하면 되게 상세하게 작성하는 게 맞고 그 사람과의 미팅 때는 중요한 내용만 간략적으로 빠르게 설명하시고 최대한 빨리 시간을 비워주세요. 근데 만약에 그 분이 나를 먼저 부르는 때가 있다? 그때는 진짜 자기가 시간을 내고 나를 부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모든 시간을 다 써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보통 CEO들이 대부분 똑같더라고. 저 이 정도 여기서부터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시간이 되니까 이때부터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다 이런 식이에요. 그 시간이 초과하는 걸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 내용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저랑 도영 FA님 또 CEO를 많이 만나러 가죠. 플러스로 여러분들도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사는데 많이 만날 수도 있어요. 이거 시끄러우시면 문 닫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얘기할 때는 항상 저는 이렇게 근거자료, 국가 근거자료 같은 걸 되게 많이 선호하거든요. 저는 말로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는 걸 실제로 저랑 같이 나간 사람들은 저라는 사람의 스타일을 알아요.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말할 때 사람 믿는 거 아니다. 내가 주변에 와가지고 뭐 아는 사람이니까 아는 언니니까 하나 해줄게. 전 이런 거 안 믿는다. 딱 하나만 믿으라. 제가 말하는 건 항상 하나예요. 숫자는 믿어야 돼요. 숫자와 근거와 법은 배신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마저 못 믿어버리면 보험상품 가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것으로만 설명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저는 출처를 되게 증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 버릇이 어디서 생겼냐면 재무상담한테 생겼습니다. 오늘 제가 하게 될 강의의 첫 번째 내용은 보장에서 재무까지 이어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장 상담만 들었죠? 계속 제 앞에 강의 들었던 게 전부 다 보장 상담 아니었어요? 제 강의는 재무 상담입니다. 저는 재무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제가 어쩌다가 재무 강의를 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 저 누군지 모르시는 분 꽤 있을걸요? 저희 지점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그냥 저 뒷자리에 앉아있는 어느 지점의 지점장이겠지 이 정도밖에 모르실 거예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시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글씨 혹시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면 뒤에 불을 끌게요. 지금 글씨 잘 보이세요? 네. 그러면은 다 글씨 보인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공주사범대학교 지리교육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한테 얘기하는 게 왜 선생님 안 했냐요. 네, 사실 서울대 다음이에요. 저희가 충청도에서는 저희가 1등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나오게 되면 100% 선생님이 되는 게 확정입니다. 충청도 내에서는. 근데 왜 선생님 안 했냐? 라고 물어보길래 전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지리교육과는 티오가 없어요. 안 뽑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지리교육과에서 선생님을 뽑는 그 해년도에 선생님 뽑는 게 20명이 안 돼요. 근데 대기는 100명이 넘어요. 제가 군대 ROTC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군 장교로 갔다 왔는데 장교로 가서 전역을 해야지 하면서 전역을 딱 하면서 이제 선생님, 저는 임용고 시 1차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1차 합격하고 2차, 3차만 남은 거야. 별거 없어요. 2차, 3차는 그냥 100% 합격으로 가도 돼요. 전 지금도 바로 선생님으로 갈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제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가 미래 가능성이란 걸 본 거지. 저는 선생님이라고 봤었을 때 그때 ROTC 때 뭘 느꼈냐면 들어오는 군인들이 없어요. 인원들이 점점 안 들어와. 아니 병사들은 점점 줄어들고 나가게 되면 내가 아마 얘네들이 결혼해서 낳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건데 지금 선생님 가르칠 수 있는 학생들이 줄어든다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이 길이 맞나? 이 생각이 제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맡았던 게 재정장교입니다.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군대 내에서의 큰 돈을 저한테 주면 제가 운용을 하래요. 24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88억을 운용하래요. 싫어해요. 1년 동안 이걸로 수익을 내래. 아니 적금도 잘 모르는 나한테 뭐 이런 걸 말하냐고. 그래서 은행 가가지고 진짜 은행 지점장들한테 되게 많이 배웠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군대 이런 거니까 못 찍어야 된다. 뭐 직인 가져와라. 그때는 이렇게 계약서를 찍을 때 계약서를 겹쳐가지고 가운데다 도장 찍고 이런 것도 몰랐던데요. 이런 거부터 다 배우고 있는 거야. 근데 그 1년 동안의 경험이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숫자에 관련돼서는 사람 믿으면 안 된다. 이걸 명확하게 알았고 두 번째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좋은 얘기밖에 안 한다.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배웠어요. 각 은행장들이 진짜 하는 말이 다 똑같은데 결론은 뭐다? 나한테 맡겨야 돼 하면서 꼭 남을 욕하더라고. 새마을공고는 이런 거 안 해주죠. 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내가 눈으로 보는 숫자와 근거와 법만 믿어라. 이걸 명확하게 배우고 나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도전하게 된 게 저는 원래는 은행원으로 도전을 했어서 신한은행에 실제로 취직을 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ROTC 군대 전역한 사람들은 그 국가 유공자 기업이 있어요. 실제로 GS나 신한이나 이랜드 같은 데서 특채로 뽑아가요. 저는 그래서 신한에서 장교 특채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원래 신한은행에서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을 가지고 개개인별 한 사람 한 사람 부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프라이빗 뱅커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펀드 매니저의 PB예요. 시작이. 전 신한금융투자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사업단장님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사업단장님은 그런 자격이 없는 분인데 나보다 많이 알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민간인이 이 정도로 알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알고 보니 나중에 사업단장님 말씀 안 하실 건데 아마 여러분한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10몇 년 동안 주식 관련된 그 블로그 같은 걸 운영을 하면서 사람들을 되게 많이 운영했던 카페의 장이었어요. 네.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 근데 정규적으로 내가 이거를 공부를 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정파 같은 거라면 이분은 사파야. 사파인데 사파 최고 고수인 거야. 어떻게 이런 거에 상상을 하지? 막 이럴 정도로. 기본적인 단어도 모르는 사람 같은데 너무 잘해. 뭐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 순전 100% 경험이었던 거지. 그때 깨달은 거죠. 아, 이게 내가 어느 한 회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실전 경험을 얻을 수가 없다. 내가 이런 거는 사람한테 직접 가서 배워야겠네? 그때 친해지게 된 거예요, 사실. 뭐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저는 원래 보험사에서 지금 11년 차 보험사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고 사업단장님 13년 차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미국 MDRT 달성했고 전 AIA 때 그리고 리치앤코라는 보험사에 있었을 때 그때 본사 강사였습니다. 지금 저희 박진아 부지점장님이 지금 본사 강사잖아요. 네, 저는 AIA 때랑 그리고 리치앤코 때 둘 다 본사 강사였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제가 제일 재밌게 생각하는 건 저는 책을 씁니다. 저는 지금도 보험에 관련된 책을 썼고 이미 냈거든요, 심지어. 공동 저자지만. 저의 또 하나의 목표가 있다고 하면 보험에 관련된 책을 다시 한번 쓰는 겁니다. 그것도 저희 지점들과 함께.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저희 지점들이랑 같이 하는 브랜드 마케팅이 될 거예요. 네. 저는 이걸 목표로 잡고 있고, 관련돼서 사실 모든 자료와 책은 다 쓰고 있거든? 여러분들 이름만 올릴 거야. 솔직히 말해서. 저랑 종합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쓰고, 그게 여러분들의 브랜드 마케팅이 될 테니까. 진짜 책 한 권을 썼다라고 하고 그 책에 실제로 내 이름이 써있는 건 무게가 달라요. 정말 무게가 다릅니다. 참고로 저는 연금 전문가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게 될 게 보장 상담만 배우셨잖아요. 지금 전부 다. 앞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상품이 기능이 뭐가 어땠다. 이 상품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많이 들으셨어요. 그게 다 좋은 내용인 거? 맞아. 근데 항상 거기서 끝난다는 게 문제야. 우리가 하는 일은 뭐죠? 보험 리모델링이에요. 그럼 그 보험을 리모델링 해줍니다. 그럼 그 보험 리모델링 한 이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꺼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단어가 추가 계약을 가져오거든요. 저는 항상 말합니다. 그거 저희가 돈 아껴드렸잖아요. 저희가 이만큼의 돈을 줄여드렸잖아요. 그거 어디에 쓰실 거예요? 라는 말을 꼭 해야 돼요. 근데 그 말을 안 합니다, 다들. 항상 그 보험료 깎아주고 나오면 제가 보험료 많이 깎아드렸죠. 아, 감사합니다. 이제 사람들 많이 소개해주세요. 이러고 끝나요. 근데 저는 그 돈의 출처에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이에요. 보험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한테 보험이 어떤 의미인지는 한번 여쭤볼게요. 경력자 말고 신입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완전 신입분들한테. 자, 보험이라는 이미지가 본인한테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처음에? 처음에요? 솔직하게. 여기 오기 전에? 오기 전에. 그냥 보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딱 어떤 느낌이었어요? 진짜 냉철하게 말해주세요. 참고로 이거 영상 촬영된 거니까 욕만 빼고. 아이고. 네, 욕만 빼고 편하게. 그냥 뭐 홈파리, 뭐 그렇지. 보험파리랑 같이 이제 보험파리 이런 집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상품팔이에 가깝다. 사실 맞아요. 저도 처음에 이미 똑같은 이미지였어요. 제가 은행에서 다니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험업계에서 새로운 영업을 해보겠다. 물론 그 과정이나 이런 내용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그때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뺨을 맞았습니다. 진짜로. 뭐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네가 왜 멀쩡한 기업을 다니다가 갑자기 상품팔이가 되려고 하냐. 이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이걸 해야 된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미래 가능성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보겠다라고 말했고 아직도 저희 어르신들,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이나 이런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건 상품의 그러니까 직업에 좀 귀천을 봐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길래 제가 아버지한테 말했던 건 딱 하나였어요. 3개월만 시간 달라고. 3개월 이내에 내가 성과를 보이겠다. 그리고 그 3개월 이내에 저는 AIA에서 전국 1등 했습니다. 실화예요. 저 그걸로 본사 지점장 그 사장이 내려가지고 저한테 상장까지 직접 내려줬거든요. 같이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제가 AIA 그 서울대학교 어린이 병원이 있어요. 백혈병 어린이 병원이 있는데 거기 홍보대사로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네. 당시에 제가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 지는 거 진짜 싫어요. 그리고 저희 동기들이 다들 저보다 이제 나이도 많은 사람이 있고 경력도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사람들 모두의 특징이 다 아는 지인이 많아. 일단 가가지고 계약 하나 해달래. 그럼 막 해줘. 근데 난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당시에 소개받기. 그래서 소개를 받는데 정말 철저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 관련된 것도 저희는 교육을 당연히 해줍니다. 이따가. 저한테 이미지는 똑같았습니다. 보험은 상품팔이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의 보험의 이미지는 상품팔이라는 이런 이미지도 있지만 보통 건강에 관련된 이미지만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고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보험으로 저축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보통 고객들이 뭐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혹시 경력자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그 보험으로 만약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품이나 이런 걸 저축이나 연금 같은 걸 권유해 보신 적이 있어요? 있죠. 네, 그 친구들이 처음에 보험으로 저축이나 연금을 한다고 하면 이미지가 어땠어요? 부정적이에요. 다 부정적이에요, 사실. 왜? 그동안 잘 모르는 내용이니까. 손해를 많이 봤어요. 막 보험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 보통 보험으로 손해본 사람들은 유지하다가 중간에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변액보험이라는 상품을 택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죠. 좀 참고로 변액 전문이었습니다. 자, 근데 되게 이게 제가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만 시선을 주는 사람인데 되게 강렬해가지고 자꾸 시선이 가네. 뭔가 경력자라고 하니까 계속 시선이 간다. 네, 이게 또 대각선에 일직선으로 계시기도 하니까 원래 제가 이 느낌을 항상 도영혁 PD님한테 말했거든요. 근데 둘이 같이 있으니까 자꾸 이쪽만 보게 되냐. 네, 전체적으로 시선을 드릴게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보험이라는 걸로 저축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고객한테 물어보면은 간단한 RP가 하나 있어요. 자, 여기 혹시 전 회사 뭐 4대 보험 되는 회사 다녔던 분 계실까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4대 보험을 다니셨다고 했죠. 자, 4대 보험 뭐뭐 있어요? 건강보험, 좋아요. 건강보험 또 고용보험 또 산재, 그렇죠.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이렇게 4가지 있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본인은 보험이 건강에 관련된 보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4가지 중에 건강에 관련된 게 뭐뭐 있을까요? 건강보험 있겠지. 또 산재보험,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이지. 고용보험은 내가 그 일을 하다가 돈을 못 받게 되었을 때 그 돈을 보장해주는 보험이고, 연금보험은 내 미래를 보장해주는 보험이지. 자, 대놓고 물어보자고요. 보험은 돈에 관련돼 있지 않다며. 지금 본인은 그 중에 이미 하고 있는 4대 보험 중에 2가지가 돈에 관련돼 있어요.
아직도 보험이 건강에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이미 하고 있는데? 라고 되물어보면 돼요. 되게 간단한 RP예요. 보험으로 저축을 어떻게 해요? 넌 이미 하고 있다. 이 한마디의 RP가 2014년도부터 있었던 RP입니다. 근데 이 한마디의 RP를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보험으로 저축을 어떻게 해요? 답변을 못해. 원래 보험은 돈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보험에 내가 만약에 암에 걸리게 됐어요. 그럼 암 치료를 보험 회사에서 나와서 해주나요? 돈을 주죠. 또는 내가 연금보험을 가입했어. 그 정도 기간이 되게 되면 보험사에서 당신의 미래 연금을 돈으로 갖다 주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로 그걸 해결해 주나요? 당연히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원래 보험은 돈에 관련된 상품이에요. 언제부터 보험을 건강에 관련된 상품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지? 보험은 돈을 지켜주는 상품입니다. 이 이미지를 고객한테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저축이나 투자나 이런 상품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그동안 앞에서 여러분들이 했었던 건 보장 상담이에요. 보험은 건강에 관련된 거라는 이미지를 가득 심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너 그걸로 내가 저축시켜줄게라고 하면 고객 때 이미지가 어떻겠어? 뭐야? 갑자기? 이런 이미지가 안 될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항상 고객들한테 말해줘야 되는 거는 보험은 돈을 지켜주는 상품이라는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재무상담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가장 기본입니다, 이건. 그리고 우리는 이때 두 가지가 생겼죠. 그 사람의 돈을 잠시만요. 이게 왜 넘어가냐? 그 사람들의 돈을 우리는 확보를 했죠. 한번 보자고. 리모델링 해줬습니다. 보험. 돈 많이 깎아줬다. 자, 비용 절감 해줬죠. 그리고 우리가 보장 강화를 해줬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준 게 너무 잘했고 그동안 앞에서 배워온 게 맞아요. 자, 여기까지만 한다는 게 문제예요. 다 모든 실익들은 아마 여기서 끝날 거야, 그냥. 그럼 여기서 앞으로 그 사람들은 보험으로는 건강보험밖에 못하게 돼요. 정말 안타까운 거야, 저는. 최근에 저랑 쪼이나 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점장님이 그 타이밍에 그런 얘기를 꺼낼 줄 몰랐어요.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난 이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보험은 돈을 버는 상품인데 내가 돈을 아껴뒀으면 그걸 가지고 뭐 하지를 물어보는 게 상식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그 돈을 그대로 남겨줬어. 그걸로 뭐 할 건지 안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어디다 쓸 것 같아요? 써요, 그냥 사람들은. 진짜 그냥 써요. 자기 진짜 꽁돈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냥 써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절감된 비용을 어디에다 쓸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부족한 부분이 뭐뭐 있는지를 한번 같이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팩트 파인딩이라고 부릅니다. 자, 만약에 20대 남성, 여기 또 결혼하셨잖아. 혜원 대표님은 결혼 안 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모르니까 나는. 네. 안 하시죠. 알고 있어요. 근데 예시로 말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결혼 안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분한테 물어보자고. 결혼하는 보통 20대, 30대 남성, 여성이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될 비용이 뭘까? 20대, 30대 남성, 여성이 결혼을 안 했어.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될 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우리 나이대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 우리 나이대 사람들이 당연히 결혼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20대, 30대들은 결혼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랑 우리 둘 같은 사람들이 돈을 모은다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할 거 독립자금 또는 주택 마련이에요.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2번 결혼 어차피 안 할 거라니까?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살 건데? 라고 하면 두 번째가 뭐가 되냐? 노후자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노후자금이랑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노후자금은 60세, 70세, 80세쯤 돼가지고 평생을 이제 살 때 나한테 나오는 그런 자금이라 생각을 하지 20대, 30대 친구들한테 노후자금 그 개념이 아닙니다. 20대, 30대한테 노후자금은 빠른 은퇴자금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파이어족. 다른 말로 하면은 일 안 하고 싶다고. 최대한 빨리 돈 번 다음에 이제 일 안 하고 나만의 집에서 돈 살짝살짝 받으면서 그냥 살아도 돼. 어차피 결혼 안 할 거고 하니까 차 좋은 거 필요 없어. 아이 키울 비용 필요 없어. 그냥 나 혼자서 먹고 살 만한 조그마한 비용이면 된다. 이게 요즘 20대 30대 마인드야.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너 나중에 나이 65세 되고 이러면은 연금 필요하고 이게 와닿겠냐고요. 전혀 안 와닿는다니까. 오늘 왜 이렇게 혀가 보이냐나?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요. 트렌드라는 걸 읽어야 돼요. 재무 상담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보장 상담이랑 개념이 좀 달라. 보장 상담은 그 사람의 의료 기술의 발전 이런 얘기를 꺼내겠지만 재무 상담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이 왜 필요한지는 나이대에 따라 다 달라져요. 정말로요. 50대, 60대가 제일 필요한 게 뭐일 것 같아요? 돈에 관련돼서? 다 은퇴자금 아닐까? 노후자금이지. 40대, 50대가 제일 필요한 게 뭐일 것 같아요? 노후자금일 것 같아요? 지금 한 30대, 40대, 50대 대부분
자녀 결혼, 자녀 자금이나 자녀 교육 자금이나 아니면 아직 주택 마련을 못했다고 하면 대출 상환이 대부분이 되겠지. 그럼 20대, 30대를 30대는 주택 마련? 주택 마련이라고도 보지만 보통 독립 자금이라 부릅니다. 부모님한테 독립을 하거나 또는 내가 뭔가 돈을 모아야 돼서 아직 출처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일단 모아보자의 마인드예요. 아니 나이대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 사람들한테 전부 똑같이 가가지고 하는 말이 똑같아. 목돈 모아야지. 단기나 총신해야지. 와닿겠냐고요.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트렌드를 읽고 그 사람한테 맞는 이유를 찾아주라는 거예요. 재무상담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행을 합니다. 이 부분 이해 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어느 정도 사전 준비가 되고 나서 그때 너와 같은 사람들을 소개해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재무상담이 소개받기 제일 쉬운 거 알아요? 보장상담보다 재무상담이 훨씬 소개받기 쉬워요. 훨씬 한 100배는 쉽다고 보시면 돼요. 왜? 아주 간단해. 예를 들어 여기 오해원 FA님을 예시로 들게요. 미안해요. 지금 아직 20대, 30대이신데 결혼 안 하신 분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자, 물어볼게요. 회원 FA님이 지금 한 달에 소득이 얼마나 돼요? 전에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좀 올려쳐도 됩니다. 대충 한 300 잡을까요? 200에서 400, 왔다 갔다 하는 한 300 잡을게요. 한 달에 300 정도의 급여를 받아요. 그리고 이 분은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나이대의 친구들이 다 동일한 나이대 아닐까요? 그리고 대부분 친구들이 그때 많이 결혼을 했나요? 라고 하면 결혼한 친구도 있겠지만 결혼 못한 친구들도 있겠지. 젊은 사람들일수록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많이 없겠지. 그럼 그 돈은 내가 벌어서 누구한테 쓰겠어요? 나한테 쓰죠. 자, 그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 형아 잘 생각해봐. 너 지금 네가 준비해가지고 너는 이제 너만의 주택 마련 자금 이런 걸로 모았잖아. 300만 원 중에 한 50만 원 정도는 저축하자 말했잖아. 너네 회사에서 너와 지금 오늘 아침에도 대화했었던 친구들 있지. 걔네 카톡방 있어? 그럼 꼭 있어요. 100% 있거든요. 그 친구들 몇 명이나 돼? 한 3명 돼? 나 걔네 소개시켜줘. 너랑 똑같은 급여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비슷한 성별의 사람이면 조건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보장 상담이랑 차원이 달라요. 이미 걔네들은 지들끼리 뭉쳐있어요. 같은 금액대에 같은 레벨의 수준의 친구들이 이미 뭉쳐있다니까? 그 친구들 중에서 네가 시작했으니까 네 친구들 그대로 알려줘. 이게 최고로 쉬워요. 그냥 그 방을 진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 방 초대해달라고 한 적도 있어요. 야, 이 사람 갑자기 누구야? 그때 내가 저번에 말했던 그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번호 싹 다 받아가지고 개개인별로 만난다? 아니에요. 그땐 개개인별로 말 안 만나요. 회원님이랑 회원님을 데리고 나오게 한 다음에 그 친구인 도영이 그리고 정우까지 같이 만나는 거예요. 우린 거기가 딱 한마디만 하면 돼. 회원님도 이만큼 했는데 정우 안 할 거야? 진짜 이게 다예요. 그럼 사람들이 비슷한 레벨에서 얘가 이 정도 했으면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비슷한 금액으로 짜주세요가 제일 많아요. 다수 상담이 편해진다니까? 재무상담 최고의 장점 중 하나예요. 얘가 했으면 너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얘가 했어? 너도 할 수 있어. 이게 다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가다 보면 한 개 회사까지도 먹어요. 그게 저였고. 저는 과거에 이런 식으로 상담을 진행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상담을 들어갔던 게 강남 유학생 아주머니. 그때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강남 유학생 아주머니들, 그때 강남에 유학생 보낸다는 엄마들을 이런 식으로 한 집단에 다 했었고, 두 번째가 아시아나 스튜어디스들. 저는 그래서 인천 진짜 많이 갔거든요. 인천공항. 인천공항 가가지고 제가 상담을 하는 자리가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3W라는 거 아십니까 혹시? 한 주에 3건 이상 계약을 하는 거? 다 들어보셨나요? 한 주에 3건 이상을 계약을 하는데 저는 생명보험사 출신이었어요. AIA라는. 생명보험사는 종신보험밖에 안 팝니다. 진짜예요. 종신보험만 한 주에 3건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단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단장님이 아마 80주 이상 했을 거예요. 제가 75주 했고. 아닌가? 73주인가? 아무튼 그 정도 했죠. 한 주에 3건씩 73주면요. 월 보험료가 여러분들이 월 여러분들이 받는 급여가 생각하는 이상이에요. 항상. 네. 그리고 이 정도로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MD한테 그냥 합니다. 종신보험을 당시에 20년 납으로 팔았거든요. 10년 납, 5년 납 이런 거 없었어요. 있어서 안 팔았어요. 무조건 20년 납으로 했거든. 무식하게 배운 거야, 솔직히. 근데 제가 이거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소개받기가 쉬우니까. DB가 없는 시대였는데 간단한 이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내가 업을 시작해야겠다라면 재무상담을 제발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제일 소개받기 쉬운 방법이라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DB라는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럼 DB를 받게 되면 보장 리모델링을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겠죠? 거기 나와줘. 보장 리모델링을 진행하겠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는 건 재무 목적으로까지 만들어줘야 그 상담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나? 이후에 너와 비슷한 레벨의 사람을 소개해줘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상담의 마지막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지금 앞에서 했었던 모든 내용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담당하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글씨가 작을 테니까 그냥 대놓고 말해드릴게요. 여기 읽어드릴게요. 저는 고장 리모델링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한다. 그 다음에 그 비용 줄인 거 어디에 쓸 거야? 물어봅니다. 그럼 얘네들이 결정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정확하죠? 갑자기 그냥 모든 사람한테 다 물어볼 수 있어. 그냥 20대가 아니라 혹시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죠? 한 대충 한 30대? 네, 한번 볼게요. 만약에 그냥 이분한테 대놓고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지금 본인 나이대에서 돈을 모은다고 하면 그거 돈을 모아서 어디에 쓰고 싶으세요? 그럼 여기서 바로 막 답변, 저는 노후자금입니다. 이러면서 바로 나오는 사람? 없어요. 100% 없어요. 다 고민하게 돼.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이유를 정해주면 돼요. 보통 인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5대 자금은 이겁니다. 첫 번째, 가족의 생활자금.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집을 마련했는데 살 수 있는 나의 주택 마련 자금. 세 번째가 자녀 교육 자금. 네 번째가 자녀의 결혼이 나면 나의 결혼 자금.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노후 자금. 근데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우리 다 말하는 거 그냥 주택, 노후, 결혼, 자녀, 그리고 생활.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아주 만약에 대비한 비상자금. 제가 재무상담을 하면서 항상 고객들이랑 제일 많이 얘기할 때마다 모든 사회초년생 신입들이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항상 계약이 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일 것 같아요? 신입들이 욕심을 부려서 계약을 받아와. 근데 계약이 꼭 깨져. 이유가 뭐게? 관리를 똑바로 못해서? 아니에요. 어떨 것 같아요? 왜 자꾸 신입들이 계약 받아온 계약들이 자꾸 깨지지? 고객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가? 다른 설계사가 와서 막 깨트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애초에 이 계약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부담되는 금액으로 짜니까. 보장상담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 진짜. 보통 여러분들 많이 느끼지 않아요? 보장상담하면은 저번에 막 20만원, 30만원 내던 사람이 내가 10만원까지 금액을 줄였다? 근데 고객 꼭 그래. 생각보다 비싼데요, 이거? 좀만 더 줄일 수 없나요? 다 이런다니까? 그 전에는 막 20만원, 30만원 내던 사람이 왜 나한테는 와가지고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거야? 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전문적으로 알려주니까 이 사람하고 하면은 내가 더 싸고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찌르는 거야. 근데 보장상담은 그래도 재무상담은 레벨이 달라. 완전 다른 개념이야. 재무상담은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고객들이 욕심을 부려요. 꼭 그래요. 특히 사회초년생일수록. 자기가 할 수 있는 레벨은 20만 원 선인데 저 3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왜?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아주잖아. 보통 한번 대놓고 물어보자고요. 여기 뒤에 나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통계청 기준입니다. 결혼하는데 3천만 원밖에 안 드는데요. 맞아요? 여기 최근에 결혼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최근에 결혼하셨죠? 이거 진짜 생각해보니까 진짜 최근이잖아. 자, 그때 결혼자금 얼마나 들었는지 넌지시 묻혀봐야 됩니까? 돈은 되게 싸게 했는데. 얼마나 했는데요, 그래서? 1,800?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대단하게 싸게 한 거죠? 어디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신혼여행까지. 그러니까 주택 말고 신혼집 말고 딱 그냥 결혼식. 집 빼고. 그 결혼식장 대여비랑 자, 제가 한번 재드릴게요. 저는 결혼에 관련돼가지고 아주 빠삭하게 아는 인간이고, 왜 빠삭하게 아냐면 저는 이 모든 영수증을 갖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제 사촌동생이 직접 결혼을 할 때 그때 제가 모든 거 다 잡아줬습니다. 나도 결혼 안 했는데. 내가 얘 때문에 식비 얼마 들어가고 요즘 서울시에 어느 정도의 코로나 때 어떤 식장에 가면 어디까지 깎아주고 몇 명까지 해야 되고 인당 식비를 얼마까지 뭐 계산했을 때 얘네 뭐 대절해주나 버스 뭐 별거 다 알아 이제는. 거기다가 그 영상 촬영하고 막 카메라 찍는 거 아세요? 작가들 고용하는 거? 네. 스드맨,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내가 다 하고 다녔어요 이거를. 난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심지어 얘 남편이 몸이 안 좋아요. 허리가 안 좋아. 잘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내가 가서 그 드레스 웨딩 가서 그거 진짜 사진 찍으면 안 되더만. 그 사진을 못 찍게 하더라고요. 이거 사진 찍으면 자기네 뭐 드레스가 유출이 되는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고용해야 돼요. 진짜 드레스를 입으면 막 그려야 돼. 빨리 스케치를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야 돼. 했었죠.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전 플래너가 좀 잘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드레스샵이랑 이렇게 얘기를 잘해서 찍어줬어요? 사진 찍어도 된다고. 안 된다 하더라고 나는. 얘 나중에 나 좀 알려줘라 진짜. 나도 좀 알아야겠다. 한번 물어볼게요. 제일 먼저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게 뭐가 일까? 결혼했어 일단. 저는 압도적으로 이게 1등이라 봅니다. 그렇죠. 식대예요. 일단 식장을 잡습니다. 과거에 식장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는 얼마나 내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코로나 이후에 식장은 보통 200에서 300만 원 사이예요. 그것도 싼 거예요. 네.
한 300만 원 정도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비싼 데는 이제 뭐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데도 많죠. 자, 여기서 식비, 인당 식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7, 8만 원. 네. 이거 7, 8만 원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7, 8만 원이 되려면 인원수 제한이 반드시 붙습니다. 네. 100명, 150명. 근데 강남권이나 서울권에서는 최소 150에서 200명이거든요. 약 200명까지 잡았을 때 최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현재예요. 자, 10만 원 가정합시다. 그리고 200명 가정합시다. 식비만 얼마 들어요? 2천만 원 들죠. 여기까지 금액이 얼마예요? 2,300이야. 근데 식장이랑 식비밖에 안 했어. 자, 우리가 안 하는 게 너무 많잖아.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것만 해? 예물은 또 결혼식 하고 나서 안 갈 거야? 또 제주도 같은 데 안 갈 거야? 적어도 뭐 발리 같은 데 가야 될 거 아니야. 내 사촌 동생이랑 제일 많이 싸웠던 게 이거예요. 오빠, 나 진짜 너무 가고 싶은 데가 있어. 어딘데? 칸쿤이라고 알아? 칸쿤? 칸쿤이 뭔데? 아, 거기 그 멕시코에 있는 건데 뉴욕에서 15일 정도 놀고 그 다음에 멕시코에 가서 15일을 놀 수 있대. 도시에서도 놀고 유원지도 놀 수 있다니까. 오빠, 나 여기 너무 가고 싶어. 네 돈으로 가.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하거든요. 걔가 좀만 도와달래. 왜냐면 걔 아버님이 안 계세요. 사촌한테 도와달라고요? 아버님이 안 계시고 저희 큰이모께서 이제 저희 집안이랑 좀 많이 이게 있어가지고 이런 관련이 있는데 저한테 이제 제가 유일한 남자예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가서 해달라 이거야. 오빠 해줘. 아빠, 우리 아버지가 뭘 알겠냐. 아버지 모르지 당연히. 해준 거야. 내가 또 많이 알잖아. 그래서 오케이, 한번 해줄게. 그래서 사람들 연결해가지고 해줬는데 그때 3가지가 걸렸어요, 코로나 때. 첫 번째가 그 제주도, 코로나 때니까. 두 번째가 발리, 그리고 세 번째가 방금 전에 말했던 칸쿤이야. 아, 나 이놈의 칸쿤 진짜 생각만 하면 내가 가고 싶어요. 나 어떤 데인데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냐고. 칸쿤 갔는데 금액이 최소 2,000이었어요 1,800에서 2,000 두 사람 합산해가지고. 왜? 뉴욕이 더럽게 비싸요. 아우, 진짜 욕 나올 것 같아. 거기는 진짜 하루에 막 150만 원 넘어가더라고. 근데 거기서 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대충 한 2천만 원 잡지. 이게 되겠어요? 지도 돈 없는데. 걔 간호사예요. 돈 없어. 자, 제주도. 나는 이제 넌지지 말지. 코로나잖아. 제주도 가라. 제주도 가가지고 놀다. 오빠, 나 제주도는 진짜 아닌 것 같다. 난 수학여행 때 제주도를 갔다. 그럼 네 사정이고 제주도 가면 너 큰님은 자꾸 등골 빨아먹을 거냐고. 근데 내가 진짜 열심히 모을게. 제주도는 진짜 안 되니까 발리까지는 가자. 그냥 오케이. 코로나인데 발리를 보냈어 또. 7박 8일. 7박 8일 보내가지고 발리에서 얼마 들었게요? 금액이 1,000 약간 안 들었어요. 한 900만 원 살짝 더 든 것 같아. 아니, 그 와중에 무슨 바닷가 위에 떠있는 방갈로가 모시고해서 자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목이 시커멓게 뜯겨가지고는. 내가 아직도 기억을 해 그걸. 땡땡아, 너 진짜 그건 아닌 것 같다. 너 근데 큰님은 이렇게 막 힘들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냐? 근데 오빠가 좀만 도와주면 안 돼? 진짜 발로 차고 싶었어요 진짜. 근데 어쨌든 약간 도와주긴 했지만 발리로 보냈지. 여기서 800만 원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금액 합쳤을 때 대충 얼마예요? 3,000. 여기서 3,100이에요. 근데 우린 놀랍게도 아직까지 계산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예물 다 안 했지. 예복 안 했지. 그리고 요즘에 또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나왔습니다. 여성분들은 이걸 알 수도 있습니다. 꾸민 비용이라고 알아요? 내 와이프가 이제 꾸며야 되니까 와이프와 그 와이프의 그 내 여자와 그리고 그 여자 식구들 가족들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꾸미는 비용을 남자한테 내달라 그래. 농담 같죠? 내가 꾸미는 거야, 꾸미는 비용이야. 그래서 이때 제 사촌 동생 이거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여초 집단은 약간 그런 게 있나 봐. 야, 너 꾸민 비용 안 받아? 야, 너 가서 헬스 하는데 왜 그걸 네가 네 돈으로 뜯어? 왜 피부 하는데 네가 네 돈으로 해? 야, 남편한테 해달라고 그래.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거야. 그 소리 하는 언니랑 헤어지라고 했어요. 그 소리 하는 언니랑 친해지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혼 못하는 거라고 막 그런 거 말하면서.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니야? 근데 이 비용 다 합쳤을 때 대충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8천? 저는 한 7, 8천 잡습니다. 맞아요. 정확합니다. 7, 8천 정도 잡아야 된다. 근데 저기서 안 들어간 게 뭐야? 주택, 집 안 들어갔잖아. 그리고 저는 이 모든 내용을 다 따져봤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내용 얼마 정도? 7, 8천만 원 정도? 봐봐. 이게 대한민국의 통계청이 말한 자료예요. 대한민국 통계청에서는 3천만 원이면 결혼이 할 수 있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진짜 안 돼요. 진짜. 여기 청첩장 만드는 비용부터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야. 예물 비용부터 다 안 들어간 거예요. 저는 1억 원 잡아야 돼요. 진짜로. 그래야 결혼을 우리가 알고 있는 화려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단한 분이죠. 1,800이 결혼했다고. 되게 재밌지 않아요? 내가 재무상담 강의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들 놀라더니 자기끼리 웅성웅성한다. 항상 그러더라. 보세요, 여러분들. 자, 앞에 3천만 원 정도의 금액.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이제 알겠죠? 두 번째, 여기 차량 있으신 분. 개인차 있으신 분. 혹시 중고차예요? 뭐 신차예요? 대충? 중고차입니다.
중고차예요? 그거 차 살 때 얼마나 들었어요? 1300 정도 들었죠. 본인의 인생에서 4천만 원 정도로 평생 차를 타고 다니려면 그거 될 것 같아요? 차는 소모품이거든요. 저는 그 K8 하이브리드를 끕니다. 제가 한 5,6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차를 샀거든요. 근데 나는 이 차를 샀으니까 이미 통계를 넘었어요. 통계를 넘었고 나는 평생 K8 하이브리드 신차를 평생 타야 돼요. 내가 이거 2년 전에 탔는데 지금 5만 킬로예요. 근데 이거를 평생 타라고 나 한 200만 킬로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차는 소모품이라니까?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이 비용으로 평생 차를 타?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통계청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지 알겠죠? 이건 차가 없는 사람까지 포함했으니까 이 금액이 나오는 거야. 결혼 안 하는 애들까지 포함했으니까 이 금액이 나온다니까? 자, 집은 서울시 전 지역 다 합쳐가지고 7억 정도면 당신도 가족을 데리고 살 수 있는 28평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전세는 되겠지. 반전세, 반전세 이 정도면. 이게 가능해? 여기 혹시 여기 근방에 사시는 분, 잠실 사시는 분 있나요? 저번 제 강의할 때 잠실 사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잠실 엘스 산다는 거야. 근데 거기가 대장주택이거든요. 잠실 대장주택이야. 그래서 엘스 사세요? 약간 친해지고 싶다고 장난으로 말하긴 했는데 그분의 집값은 얼마냐 물어보니까 26억 나오더라. 제가 이거 여러분들 어플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 깔아두세요. 제가 고객들이랑 할 때 항상 쓰는 어플인데, 자, 다 거기 들어가 보세요. 그 다운로드 한 데 들어가시면은 한국부동산 원이라고 쳐보세요. 한국부동산 원.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정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거예요. 요 흰 색깔. 흰 색깔로 REB 써 있어요. 한국부동산원 쳐보세요. 이거요, 이거. 아, 그 아래 거. 네. 요거, 여기 두 번째 거. 이거죠? 네. 제가 이 어플을 여러분한테 깔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건 정부에서 직접 만든 자료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자료를 보면 뭐가 장점이냐? 실거래가가 나와요. 그냥이 아니라 실거래. 진짜 방금 전에 팔렸던 게 나온다니까? 뭐 예를 들어 혹시 마침 눈이 마주쳤잖아요? 집이 어디세요?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네. 어디라고요? 광주시 무슨 동? 저 내년에 입주라서 지금 시댁에 살고 있는데 거기 한번. 아, 그래요? 그럼 시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만. 송정동이요. 송정동. 아, 제가 거기 뭐 주소까지 정확하게 다 불러다니는 건 아니에요. 송정동이래. 뭐 성동구요? 예? 성동구요? 어디? 경기도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아, 여기 있다. 송정동. 예, 뭐 금강 펜테리움 1단지 뭐 이런 거 있네요. 여기 대충 브라운스톤 한번 찾아보니까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그냥 대놓고 불러드릴게요. 이번 연도 1월달 23일 날에 직거래로 팔렸어요. 그래서 등기일자가 1월 24일이네. 네, 여기가 4억 4천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라는 걸 눈앞에서 볼 수 있다니까. 너무 좋잖아요. 정부에서 직접 언제 어떻게 팔렸는데 그걸 직거래로 팔렸는지 중개거래 팔 다 알려준다니까. 저는 이 어플 되게 많이 씁니다. 왜? 정부에서 직접 만든 자료니까. 자, 경기도 광주 송정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는 알아요. 내가 오포업인가 거기 가봤다. 대충 그렇게 가봤는데 여기도 한 못해도 한 40분에서 1시간 걸리지 않나요? 서울에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집도 4억에서 5억이 넘어요. 자, 서울시 전지역 가격이 7억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또 이런다니까? 내가 이런 거 하나 알려주면은 사람들이 앞에 안 보고 다 핸드폰 보고 있어. 이제 그만 봐도 돼. 이런 거 한번 알려주면 재밌어가지고 그냥 계속 만지고 있다니까.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자, 앞에 보세요, 앞에. 자, 보자고요. 지금 서울시 전지역 값이 보통 평균적으로 7억이 된다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10억이 넘어요. 그리고 자, 아이를 키우시는 분. 한 아이당 2억 정도의 금액이 평생 든답니다. 맞아요. 평생 2억이요? 평생 2억이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거봐, 주부들의 반발이 강하죠, 지금. 요즘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온 거 알아요? 혹시 7세 고시라는 거 단어 들어보셨어요? 오늘 들어갔었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와. 7세 고시라고 들어봤어요? 7세 고시? 네, 아기가 유치원에 있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그때 그 명문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시를 봐야 돼. 그래서 7세 고시라 불러. 근데 오늘 아침에 새로운 뉴스가 나오더라? 유치원 애들도 요즘에는 3세 고시, 4세 고시라는 게 있어. 명문 유치원에 들어가려면 3세 고시, 4세 고시를 봐야 되고 월 얼마 들어가게요? 유치원 애 한 명한테? 200 가까이 나오는데. 거의 시작이 106만 원에다 플러스 알파에 4개월까지 다 하니까 200만 원이 넘어. 야, 이 정도면 대학교 등록금 아니야? 월. 한 달에 애기 명문 유치원이가 멋있게 보내려면 영어 유치원 이런 거 보내려면 한 달에 200만 원 쓴다니까 애 한 명당? 이거 맞아요? 두 아이 키우는데 4억 맞아?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두 분이서 평생을 지금 100세 시대죠? 요즘에 이제 내 경험생명표가 이제 개정이 되잖아요? 110세 세대로 개정이 될 겁니다. 정확히는 109세 세대로 개정이 될 겁니다. 자, 나이가 점점 사람들은 더 오래 살죠. 우리가 평생 두 사람이서 살아가는데 10억이면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단순 계산해봐도 20억은 있어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한 달에 50만 원만 쓸 사람 있어요? 둘이서 한 달에 50만 원 쓰고 살 사람 있어요? 그게 있으시면 이 정도면 돼요. 계산해보니까 아니 내가 여기서 단순 계산 때려봐? 이거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니까?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두 사람이서 살아가는데 88만 원이면 살 수 있다 라는 게 대한민국의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봐. 주부들 열받잖아. 이게 현실이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부에서 이래. 근데 이 금액 싹 다 합쳐서 금액이 얼마예요? 20이요. 이제 알겠어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저는 항상 사회초년생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해요. 봐봐,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진짜 말도 안 되네요. 봐봐, 너네 부모님이 너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알겠어? 근데 네가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번 소중한 돈을 부모님한테도 안 쓰고 네가 혼자 홀랑 다 까먹는 거야? 아, 난 납득을 못하겠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100% 이렇게 말해요. 항상 사회초년생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돈의 가치의 소중함을 좀 말해주면 좋겠어요. 자기가 모르니까 막 쓰는 거야. 그리고 아직 나는 어리니까 조금만 더 쓰면 되겠지. 한 30대나 그때부터 저축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본인들 주변에 친구들 중에서 철저하게 저축하는 사람 얼마나 돼? 냉철하게 말해봐. 윤정이 같은 애가 대단한 거라니까요. 아, 얘 와이프가 이름이 윤정입니다. 네.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25살 정도만 돼도 내가 스스로 저축을 해야지라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방법을 몰랐을 때는 엄마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다 다? 적금만 들었어요. 또 엄마가 무조건 시키는 게 있어. 적금이랑. 또 뭐 있게요? 다들 하셨잖아요. 주택청약 하죠. 또 주택청약은 또 뭐예요? 엄마가 이거 무조건 하래. 실비보험 가입 정도는 스스로 하라고 하죠. 엄마들이 주고. 그리고 또 엄마들이 꼭 하라고 하는 거. 너 나중에 나이 들면 나중에 위험한 연금 들어. 연금 이런 얘기 꼭 해. 국민연금 꼬박꼬박 넣으라니까 이런 얘기는 꼭 해요. 진짜. 근데 정작 사회초년생들한테는 국민연금 안 하다. 실손보험 와닿을 것 같아? 안 하다. 그럼 사회초년생한테 적금이라는 거 와닿을 것 같아? 안 하다. 근데 당장 돈이 되는 건 뭐가 있어? 맨날 보이는 거 있잖아. 다들 하는 코인, 주식. 당장 돈이 벌리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야. 뭔지도 모르면서. 저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쓰는 금액을 막아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금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상식적인 거 한번 알려드리고 이제 기초를 좀 알려드릴 겁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만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재미로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은행에 있었을 때 진짜 황당했던 게 그거였어요. 제가 은행에 실제 있었을 때 어떤 일인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대상으로 잠깐 해볼까요? 제가 은행에 이렇게 딱 있으면은 여기 앞에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아래에서 내가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저희끼리 이제 네이트홈 같은 거 있어요. 회사 메신저 있거든요. 야, 점심 뭐 먹으러 갈래? 이러면서 떠들고 있어. 누가 딱 와. 사람들이 이제 그 종이를 뽑으면 띵동 하면 저희한테 떠요. 누르는 게 있어, 아래. 이거 띵동, 그럼 여기 막 278번 손님 이러면서 옆에 떠요. 그럼 본인이 와서 이렇게 앉아. 그럼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럼 네, 뭐 적금 만들러 왔습니다. 그러면 신분증 주시고요. 옆에 펜 꽂혀 있을 거예요. 자, 종이 하나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작성해 주시면 되고 형광펜 다 칠해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적어. 뭔지도 모르는데. 그게 팩트 파인딩이에요. 개인정보잖아. 네, 개인정보 적어달라면 은행이니까 그냥 신나서 적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적어달라면 안 주려고 하죠. 주민번호 안 적어주려고 하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장소의 차이도 있겠지만 전문성의 차이도 있어요. 은행원이라는 브랜드 마케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랜드 마케팅을 진짜 은행원처럼 전문가처럼 보이는 브랜드 마케팅을 하면 고객들이 나중에 정보 적어주는 걸 피하지 않아요. 그냥 적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도영의 팬이 쪼이너 갔었죠. 제가 그때 거기 장소 일단 첫 번째 그 조지선 님네 집이었을 일단 본인이 안심하는 장소죠. 두 번째 전문적인 걸 설명 잘했죠. 개인정보 달라고 해서 그 사람도 거절했어요? 그때는 이미 다 알고 가가지고. 맞아요. 아, 그것도 있지. 다 알고도 갔지. 근데 왜 이게 가능했냐면은 이미 신뢰를 쌓아놨던 사람, 그리고 전문성을 줬던 사람, 그리고 그 장소가 본인한테 익숙한 장소야. 이 세 가지야. 근데 여러분들이 고객이랑 상담은 보통 어디서 상담해요? 카페에서 상담하잖아, 대부분. 자택에서 상담하는 그런 보장성이랑 다르게 20대, 30대 친구들은 카페로 나와요. 자기 집으로 부르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심을 수 있는 거는 근거 자료로밖에 못 심어요. 그래서 저는 재무상담에서 핵심은 근거 자료라고 얘기합니다. 전문성을 주고 싶으면 정보 자료를 쓰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어쨌든 은행에서 일할 때 이렇게 오셔 적어달라고 해. 그러면은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이거예요.
적금 같은 거 만들잖아요. 전 신한은행이었으니까 저희 신한은행 세배드림 적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적금 하나만 가입하시면 금리가 1.5%예요. 근데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혹시 주택청약 같은 거 하세요? 주택청약 안 하시면 저희 신한은행에서 주택청약 한 10만 원 정도 만드시게 되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만드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자를 1.5% 더 드릴게요. 혹시 주식 같은 거 투자하시나요? 그런 거 따로 없으시면은 저희가 오늘 증권사 계좌도 하나 열어드릴게요. 이것도 기본적인 통장 같은 거니까 같이 만드셔서 하셨을 때 저희가 1.5%의 금리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 금리는 1.5%라면 저희가 만들어드리는 금융사까지 다 포함해서 금리가 4.5%까지 해서 고정금리로 드릴 수 있게 해드릴게요. 여기 이거 제가 서류랑 카탈로그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보시고 이거 내용 적어주시면 되세요. 멘트 다 외우고 있죠? 아직까지도 외우고 있다니까? 근데 난 방금 전에 상품 몇 개 팔았어요? 3개. 정확히는 3개 팔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세배들이 좀 싹싹싹 하고 나서 그 사람이 CMA라는 계좌를 만든 되잖아요. 그러면은 증권사 계좌를 또 열어줘야 돼. 그래서 난 상품 4개 판 겁니다. 이게 은행에서 하는 짓거리예요. 네가 몇 번을 했겠어요, 이거를. 되게 간단하죠. 근데 왜 이게 가능하죠? 은행이란 장소니까. 그리고 은행원이란 전문성 때문이에요. 내가 이거 몇 년이지?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멘트를 외우고 있잖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거 아니면은 팩 뽑아가지고 선배들 갖다 드린 거 아니면 VIPC들만 청소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나는. 당시 입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말도 안 들어 보이죠? 근데 그 금리가 고정이면 몰라요. 네, 고정금리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 당시는 2014년도, 13년도잖아요. 그 당시에는 적금 좋은 금리 적금 같은 거 9%도 있었어요. 8% 9%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적금 못 받는데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걸? 재형저축은 아세요? 재형저축 몇 프로를 써요? 기본금리가. 그때 재형저축이 뭐가 2012년도에 재형저축은 시작이 7.5%였어요. 근데 그 상품의 장점은 뭐야? 복리. 곱하기로 준대. 세금을 한대. 비과세.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 몇 년 지나 비과세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건 모든 금융상품이 다 동일입니다. 5년이 지나가야지 비과세가 되는 건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3년짜리 비과세에 가입 가능해요. 그때 재형저축 봐봐, 근데 항상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뭘 알려주더라? 그러면 갑자기 과거의 추억이 막 떠오르나 봐. 맞아, 그랬었어. 다 이런다? 주부분이랑 대화하면 이런 재밌어.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아시겠죠? 저는 다 여러분들이 겪어본 얘기만 한다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친구들한테 4.5%라는 금리가 이게 임팩트가 있나? 없다니까요? 그래서 신한은행에서 했었던 거는 그걸 고정금리로 줬어요. 4.5%를 고정으로 주겠다. 높진 않지만 평생도로 금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몇 년짜리야? 해봤자 1, 2년짜리야. 근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임팩트가 있지. 왜? 그래요? 전 손해 안 보는 거예요? 고작 이거. 좋은 상품도 아니에요. 내가 알아, 그걸. 근데도 사람들이 그걸 팔게 만든다니까? 간단한 거예요. 은행에서 하는 상품은 그래서 뭐다? 은행은요, 예금, 적금, 주택청약, 대출 같은 걸 주로 합니다. 자, 근데 은행의 주요 상품이 뭐예요? 대출이에요. 여러분들 은행 착각하지 마세요. 은행은 저축하는 곳이 아닙니다. 은행은 대출 받는 곳이에요. 은행의 주업은 대출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증권사에서 하는 건 뭐예요? 직접 투자래. 그게 뭔데? 간접 투자래. 그게 뭔데? 여러분들은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라고 외우세요. 나중에 변액 시험 볼 때 저렇게 나오니까. 변액 시험이라는 걸 나중에 보게 되거나 증권사 시험을 보게 되면은 주식, 펀드라고 안 나와요. 직접 투자, 간접 투자라고 나오지. 외우세요, 이거는. 직접 투자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식 같은 걸 하는 거고, 간접 투자는 누군가한테 부탁을 해서 대신해주는 일종의 펀드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단어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주로 하는 건 뭐다?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주식과 펀드를 많이 한다. 자, 보험사는 뭐래요, 그러면? 보험사는 종신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등을 판매하죠. 각자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 되게 간단하게 말할게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하든 비대면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대면으로 하면 만나서 하면 되지만 비대면으로 하면 어플로 하겠죠. 요즘 어플로 많이 하니까. 정해진 수칙이 있고 설명이 간단합니다.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게 은행의 특징입니다. 유일하게 은행이 정말 집중해서 설명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다다닥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출. 그것만큼은 실수하면 난리가 나니까. 나머지들은 여러분 알 바 아니란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입해서 어떻게 손해를 보든 은행은 알 바 아니라고. 은행원이 여러분들 손실봤다고 해서 이거 손실봤는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봤어요? 여러분들 은행 법 아세요 혹시? 은행업법이라는 법이 따로 많이 들어봤죠? 보험도 보험업법이 있어요. 증권도 증권업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도 은행업법이 있거든요. 은행업법에 써있는 내용이 아예 대놓고 써있어요. 은행원은 D+28일 이후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제예요. 팔고 나서 한 달 동안만 책임져요. 그 이후에는 면제입니다. 어떤 사기를 쳐도 면제예요. 이거 나중에 제가 좀 이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좀 이따도 아니다. 그냥 지금 알려줄까?
여러분들 제가 은행에서 증권사나 보험상품 같은 거 가입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되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혹시 DLF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DLF 들어보신 분? 여러분들 진짜 공부 많이 해야겠네. 이거 되게 유명했던 사건이에요. 난리가 났었던 DLF 사태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것만 딱 보셔도 깔끔하게 써있죠. 자, 뭐라 써있어요? 우리은행 DLF 손실 확정. 야속한 독일 난리가 났죠. 이게 독일 채권 금리라는 거에 걸은 일종의 펀드였어요. 근데 이게 왜 난리가 났었냐면요. 당시에 독일은 완전한 선진국. 그러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 자산이다. 은행에서 원금 손해 절대 안 볼 겁니다. 마치 적금 같은 거예요. 어머님 투자하세요. 투자도 아니야. 어머님 적금이야. 그냥 하나 하세요야. 적금 만기될 거 되게 많이 하시네? 적금 만기될 것 같은 아주머니들 할머니들한테 가가지고 그거 만기되고 나면 DLF 하나 하세요. 이게 뭐냐 적금이에요 엄마. 이 당시에 했던 말이에요 진짜. 그리고 저 당시에 은행에서 하던 짓거리가 뭐냐면 전화로 했어요 진짜로. 저도 전화로 시켰어요 저 당시에. 저는 제가 있었을 당시에도 저런 거 상품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당시에 제가 있을 땐 멕시코랑 인도였지만 근데 그걸 전화로 가입시켜요. 아유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이거 저 신한은행입니다. 저 앞에 ARS 나갔죠. 그러면 막 띠리릭 신한은행에서 전화 이러면서 나와 실제로. 지금도 그 짓거리 하잖아요 새마을금고가.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걔네들은 세대에 뒤떨어져 너무 떨어졌어. 저희가 신한 때 했었던 내용이 전화 가 그럼 고객이 저희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예 뭐 뭔지도 모르겠는데 저 적금 만기되시잖아요 어머니. 그거 만기된 거 가지고 여기 저희 이런 DLF라고 상품이 있거든요. 독일은 안 망하잖아요 어머니. 독일 안 망해요. 여기다가 돈 넣어두시면은 저희 적금처럼 이렇게 막 이자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손해보지 않으세요 어머님. 투자하시고 저희가 옮겨드릴게요. 동의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어쩌죠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아유 해줘요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 그러고 끝났어요 진짜. 근데 이 DLF 사건이 왜 유명했는지 알아요? 원금 손실 99.9%를 봤습니다. 역사상 초유의 사태 중 하나였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원금 손실 99.9%야. 왜 99.9%냐고? 0.01%는 뭘로 남겨먹었냐고? 은행이 먹은 수수료. 나머지는 다 나간 거야 진짜. 그래서 이 당시에 사건이 뭐가 터졌냐면 이거 주도한 사람이 누구야? 우리은행. 두 번째가 하나은행.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하나은행은 당시에 이름을 바꿨어요. 사명을. 원래 KEB 하나은행이었어요. 외환은행을 먹고 있어서. 근데 그냥 하나은행으로 바뀐 거야. 외환은행은 국가에서 줬던 거예요. 너네가 한번 운영해봐. 이런데 사건이 너무 컸잖아. 그래서 KEB 하나은행이 KEB를 뱉어낸 거야. 외환은행을. 그리고 그냥 하나은행으로 사명 바꾸었죠.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5%짜리 적금 주다고 사람들 막 끌어모으고 있잖아.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이거. 그리고 우리은행은 어떻게 될게요? 원래 금융권에서 최악의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영업정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최악이라고 안 해요. 완전 영업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그 고객들의 돈을 누군가 관리해야 되거든요. 이 모든 금융권에서 최악의 징계는 CEO를 바꾸는 겁니다. 원래 사명을 변경하는 것도 굉장한 타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은행이라는 애 갑자기 위은행 이러면서 바뀌면 모르잖아 사람들이. 굉장한 타격이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심각한 거는 금융권의 CEO는 항상 10년, 20년을 관리를 합니다. 10년, 20년 이상. 그래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은행 초창기 회장이 아직도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번 이 사건 때문에 우리은행의 초창기 회장이 한 살 뒤로 물러나고 그 아들, 둘째 아들과가 앉게 됐죠. 근데 아직도 그 뒤에서 아버지가 조종한다고 욕 많죠. 저는 뭐 제가 이런 말을 하기 좀 뭐하지만 그 영상 찍고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자면 우리은행은 안 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문제가 많아요. 어쨌든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런 DLF 사건들 장난 아니었잖아요. 지금 보이세요? 우리은행에서 판매했던 것 중에 최악의 사례가 뭐야?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 79세 치매 환자한테 상품 팔았어요. 또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주부한테 손실 0%만 강조를 해서 판매했어요. 손실 배수 위험성 전혀 없이 안정성만 강조해서 팔았어요. 그리고 하나은행에서 했던 거 CNS라는 걸 전혀 잘못 알고 있는 사람한테도 설명 없이 그냥 엄마 좋은 거야. 그리고 투자 손실 감내 수준, 그러니까 당신이 투자를 얼마나 감내할 수 있을까? 우리 펀드나 변액 같은 걸 상품할 때도 어느 정도의 투자 퍼센트 볼 수 있습니다. 막 말해주잖아요. 그런 설명이 일절 없이 적금이에요. 엄마 그냥 해. 위험하지 않아. 이러면서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거지. 자, 은행원들 책임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안 졌어요. 그게 은행업법의 태단이야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실컷 팔아제끼고는 한 달 지나가면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그 돈을 날려먹은 건 누구예요? 고객이죠.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고객이 져야죠. 왜? 니들 돈으로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그 고객한테 이렇게 뭐 판결이 나지 않았어요? 안 났습니다. 고객에게 전액을 돌려주는 판결도 안 났어요. 전체 금액의 40%까지 돌려주라가 아까 어디 갔어?
이런 사람들한테만 돌려주라요. 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많은 피해를 받잖아. 너무 안타깝잖아.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해줄게. 이 사람들한테 40%의 돈을 돌려줘라. 40%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그 사람들 투자한 금액도 다 2, 3억대예요. 최소. 여러분들 3억을 여러분들이 날렸는데 그 중에서 8천만 원은 돌려주겠대. 감사한 줄 아세요?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저는 신한금융투자라고 했잖아요. 저는 갈 때마다 거기 은행이래. 저기 여의도에 제가 본사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거든요. 본사 들어가서 사람들이랑 그 유명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펀드 얘기하면서 나오면 항상 바로 뒤에 금융감독원이 있어. 아직도 이러고 있다니까? 이 사람들 아직도 여기 텐트 치고 이러고 있어요. 이건 절대 안 끝날걸? 누가 전액을 돌려줘. 그리고 그 서명 누가 했어요? 당신들이 했잖아요. 전화로라도 예 다 했잖아요. 결국은 누구 잘못입니까 이건? 냉철하겠지만 여러분도 잘못이 맞겠지. 그래서 저는 은행에서 펀드나 은행에서 보험 같은 상품 가입하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걸 반대로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객의 돈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큰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업은 서비스업이에요. 보험은 상품 판매업이기도 하지만 서비스업이라니까요.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고객의 보험금을 청구를 해주든 고객의 돈의 관리를 해주든. 변액 같은 거 쉽게 팔아 넘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변액 관리해주라고. 제가 그때 아침에 앞에서 강의했었던 내용도 변액 투자운용 보고서 이런 거 좀 관리한다고 그랬죠. 기본인 거야. 그런 거 하라고 여러분들이 돈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저희 지점 그렇게 교육하고요. 책임감은 좀 갖자라는 겁니다. 근데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많이 합니다. 사람들 안 만나요. 옛날이야 이제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증권이면 유가증권이나 뭐다 해가지고 종이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 다 어플로 하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고 네가 사고 싶으면 사. 설명 좋은 얘기만 쭉 해주죠. 그리고 내가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해줄 테니까 네가 이해를 해가 아니에요. 그냥 대충 이해했으면 사든가 말든가요. 그게 증권사. 근데 보험사는 어때요? 전부 대면으로 합니다. 웬만하면 대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개개인별로 맞춤표로 설계를 하죠. 마지막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린 가입도 안 돼요. 우리 완전판에 모니터링이나 뭐다 겁나 많이 하잖아요. 증권사나 은행은 그런 거 안 해요. 상품 가입 잘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이러고 끝나니까. 우리가 제일 어려운 영업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은행사, 증권사, 보험사 셋 다 각자의 무기들이 있겠지만 이 셋 다가 동일하게 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한테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리죠. 뭐가 있을까요? 은행사, 증권사, 보험사에서 모두 판매하는 거 딱 하나예요. 네, 정답은 연금입니다. 한마디로 고객한테 너 그 돈 모아가지고 어디다 쓸 거야? 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는데 그럼 연금 준비시켜주세요. 100이면 100 다 합니다. 이 부분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 가지 상품 설정해가지고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금액을 해주겠지. 근데 제발 욕심 부리면 안 된대요. 진짜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만 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했죠. 사회초년생들의 계약을 왜 자꾸 깨냐고? 생각하지 못했던 금액이 글로 나간다니까요. 우리가 15만 원 정도의 금액을 줄여줬으면 10에서 15만 원 정도의 금액만 준비를 해주는 게 맞아 원래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정도 금액이면 연금 금액으로 쓸 수 있나? 그 정도 금액이면 목돈 마련이라 할 수 있나? 안 되지. 욕심부린다니까 이때부터. 이때부터 욕심부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고객은 저 할 수 있어요. 저한테 조금만 더 제가 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게 다 소득이잖아. 너무 신나. 15만 원 할 수 있는 거 20만 원, 30만 원 하겠대. 그래요? 그러면 저희 한번 잘해봅시다. 화이팅 잘해봅시다. 이러고 1년도 못 가가지고 죄송한데 지원자님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연락 안 받을 것 같아? 저랑 조인하고 나갔던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됩니다. 제가 항상 뭐라 하는지. 고객들한테 100만 원 할 수 있어요? 막 10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제가 당신을 싫어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 유지가 안 된다니까요. 100만 원 정도 하고 싶다고 하면 30만 원 정도로 시작하세요. 그럼 진짜 고객들이 기쁜 표정에서 약간 그 풀 좋은 표정으로 왜요? 제가 좀 약간 못할 것 같나요? 왜 저 무시하세요? 뭐 이런 애들 진짜 많아요. 그럼 대놓고 물어보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는 네가 앞으로 나가야 될 돈이 더 많은데 저축을 늘려나가려고만 해. 내가 말하는 핵심은 딱 하나야. 돈의 유동성.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 이거 못 꺼낸다니까? 네 맘대로? 내가 원하는 건 100만 원을 저축하고 싶어? 30만 원은 우리 이런 방법으로 해. 달러 같은 걸로 하되 나머지 7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유동자금으로 만드는 게 네가 안전하지 않겠니?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 너는 금액을 늘리려고 하고 나는 금액을 줄이려고 해. 내가 상품 판매하는 사람인데 내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네가 이걸 끝까지 유지하길 바래. 이거 너가 나랑 이걸 끝까지 유지해서 마지막에 받길 바래. 그러니까 이 금액을 지금부터 욕심부려서 설정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고객들이 정말 계약을 하고 나서 유지를 진짜 잘해줘요. 왜냐면 원래 자기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라 나중에 할 말이 없어요. 시험장님 제가 금액이 부담돼서 너 100만 원 하겠다는 애가 내가 30만 원 시켰지. 근데 어떻게 돈이 없을 수 있어. 너 나 만나러 와. 진짜 이렇게 말해요, 전. 그럼 걔가 와가지고 이제 말하면 너 이거 봐봐. 이거 소비 왜 늘었어? 너 이거 왜 늘었어? 야,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갑질 영업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전문가 아니에요? 내가 전문가인데 왜 상대방 눈치를 봐야 돼? 상대방이 막 금액이 부담이 돼서 그때마다 막 아,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지점장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어떻게 금액을 설정했길래 애가 부담되는데 거기에 휘말려 다니고 있냐고. 금액 설정을 미리 하겠지만 여러분한테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고객이 원래 말하는 금액의 절반 이하로 잡아야 돼요. 욕심부릴 필요 없어요. 만약에 금액을 더 늘리고 싶어? 그럼 거기에 추가 납입을 하세요. 그게 고객도 지키고 나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욕심부릴 필요 진짜 없어요. 이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우리의 핵심은 상품 유지입니다. 자, 세 번째 강의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들 잠깐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벌써 대화한 지가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시간 가는 빨리 지나죠? 네, 잠깐 영상 끊어갈게요.